다음으로 페이지 넘겨서 4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 왜 넘어가냐면 이게 운동법칙 문제에 탈을 쓴 사실 등가속도직선 운동 문제예요. 이제 단지 디귿에 이제 질량 정도가 추가가 됐으니까 이제 그거를 뉴턴 제2법칙을 활용해서 한번 질량비까지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등가속도직선도 우리 문제풀이 한 거에서 개념을 활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그거대로 해보고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질문해주면 되겠어요. 4번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똑같은 질량이죠. 2kg짜리 물체 두 개가 이렇게 실로 도르래에 연결되어 있고 A라는 물체를 잡고 있다는 소리는 운동 못하게 이렇게 고정시키고 있다는 소리죠. 그 손을 놓으면 당연히 어떻게 운동을 하겠어요? 이 B에 의해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의 옳은 걸 고르라고 하네요. 앞서서 내용 설명할 때 F는 배우면서 이제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F는 MA로 가속도를 구해서 그걸로 운동 상태를 분석하자라는 말을 쌤이 했었죠. 그걸 이제 여기 활용할 때입니다. 자, 필기를 위해서 또 쌤의 훌륭한 그림을 한번 바꿔봅시다. 뿅! 잘 그렸죠? 솔직히 이건 진짜 잘 그렸다. 진짜 거의 이거는 그림보다 더 잘 그렸어요. 문제 그림보다. 자, 풀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물체가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어떤 가속도나 운동 변화를 구할 때에는 제일 처음 단계가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물체에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그 힘들의 합력을 구하고 그 알짜임을 통해서 물체의 가속도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무슨 힘들이 작용하는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언제나 문제 따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아도 이 모든 일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게요? 지구의 지표면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따로 여기는 지구다라는 표현이 없어도 그냥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런 실험을 하는 거라고 암묵적으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럼 모든 물체는 항상 무슨 힘부터 작용을 하겠어요? 중력이 작용을 하겠죠. 제일 먼저 표시해야 할 힘은 중력들입니다. 중력.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표시할 때 항상 제일 먼저 고려하고 생각해줘야 할 건 이 중력이에요. 중력도 마찬가지로 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표시가 가능하겠어요? 물체의 질량에다가 물체의 가속도로 표시가 될 수 있겠죠. 여기 힘이니까. 근데 중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들어와서 알겠지만 이 가속도의 값이 거의 항상 상수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사실은 상수는 아닌데 거의 차이가 없어서 그냥 상수라고 놓고 이제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이 중력의 가속도를 특별한 상수라는 의미로 이렇게 G라는 걸로 표현을 해요. 이걸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고요. 중력이 영어로 뭐죠? gravity잖아요. 그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소문자로 G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력을 이렇게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라고 중력의 크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문제에는 중력 가속도가 제시되어 있죠. 얼마라고 되어 있냐? 10m/s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질량에다가 10을 곱해준 게 중력의 크기가 되겠네. 그리고 그 방향은 어느 방향? 아랫방향. 제일 정확한 표현은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지구 중심 방향이 보통 이게 아래에 있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 방향으로 표시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랑 B 둘 다 질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도 받겠어요? 중력도 받겠죠? 그 크기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것이다. 자, A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몇 뉴턴? 20뉴턴 받겠죠? 여기 단위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F는 MA잖아요? 근데 단위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다 단위 집어넣어서 힘의 단위도 추정할 수가 있거든? 근데 질량의 단위는 얼마냐면 킬로그램이고 가속도의 단위는 얼마예요?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힘의 단위의 풀 버전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길잖아. 긴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힘에 대해서 가장 공헌을 많이 한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뉴턴이니까 그분의 이름을 따자 해서 그냥 얘를 뉴턴으로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라는 게 어떤 막
독립된 무슨 값을 갖는 게 아니라 1N이라는 힘의 단위는 1kg짜리 물체를 1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의 크기를 1N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만든 거예요. 참고로 알아둡시다. 이게 힘의 단위였어요. 수업 때 설명 안 한 것 같아서. 자, 어쨌든 20m 맞죠? B도 질량 똑같으니까 지구 중심 방향으로 크기 얼마? 20N이 되겠네요. 자, 힘을 표시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한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잘 따라왔다면 작용 반작용의 예시 들면서 힘을 한 번씩 다 표시해 왔을 텐데 항상 이걸 명심해 줘야 돼요.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 B에 작용하는 중력이니까 작용점은 B에 있어야 되고요. 이제 단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너그럽게 생각해도 될 점은 물리학 1에서는요 물체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아요. 원래는 힘이 여기에 작용하나 여기에 작용하나 여기에 작용하나 여기에 작용하나 여기에 작용하냐에 따라서 운동이 다 달라져요. 근데 그럼 너무 머리 터질 것 같아. 지금 대충 말만 들어도 머리 그러네 하면서 머리 막 어지럽지 않아요? 그래서 물리학 1에서는 가장 간단한 운동들을 다루니까 물체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의 작용점을 그릴 때에는 물체 위 아무데나 찍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마치 그냥 물체를 점이라고 생각해도 돼. 크기나 부피가 없는 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데나 여유 있는 곳에다가 그냥 작용점 아무데나 찍어주면 됩니다. 적어도 물리학 1에서는요. 오케이? 자, 중력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A에도 중력이 작용하고 B에도 중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F는 MA라고 했잖아요. F는 MA. 그럼 무조건 힘이 작용하면 뭐가 생겨야 돼? 그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겨야 돼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속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물체는 B는 그렇다고 쳐도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A는 이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면 원래 어떻게 되는 게 맞아? 이 방향으로 가속을 해야 되니까 A가 땅을 파고 들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땅을 파고듭니까? 안 파고들죠? 왜 안 파고들죠? 이 바닥 때문이잖아요. 이 바닥이 A를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떤 물체끼리 접촉하고 있을 때에는요 접촉면에 저항하는 방향, 접촉면의 수직이라고 하죠. 접촉면의 수직, 접촉면에서 이렇게 밀리는 방향으로 떠받치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잖아. 그 방향으로의 힘이 이런 식으로 항상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들을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 수직항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수직항력이라는 이름을 애용하는 선생님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바닥이 지면이 뭐 A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그냥 풀네임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개인의 기호에 따라 취사선택합시다. 근데 선생님은 수직항력이라고 부를게요. 감염 아니야, 감염 아니야. 그냥 그런 뜻이구나라고 흘려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직항력,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르래가 지탱하고 있는 이 바닥이 A를 떠받치고 있는 힘 때문에 중력이 있어도 아래로 꺼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A는 바닥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뜨지 않잖아요. 무조건 어디로만 움직일 것 같아. 이대로 손을 놓으면 이 도르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력의 크기랑 이 바닥에 A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의 크기랑 어때야 맞는 거야? 같아야 맞는 거죠. 수직항력의 크기도 역시 20N이다. 물론 이 중력과 수직항력 같은 정보가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중력의 방향이든 수직항력을 떠받치는 방향이든 위든 아래든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분석할 필요도 없는 게 맞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는 단계고 이제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니까 처음에 내가 어느 정도 힘을 표현하고 힘을 꼼꼼히 물체에 받는 힘을 빠짐없이 꼼꼼히 표현하고 그것들을 합력을 구해서 가속도를 계산하는 과정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좀 억지로라도 모든 힘들을 다 있는 대로 다 표현하는 연습은 좀 권장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힘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무슨 힘이 있는지. 자, B 같은 경우는 중력을 받기도 하지만 어디에 매달려 있죠? 줄에 매달려 있고 A도 중력과 수직항력만 받아서는 일로 끌려가는 운동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이 방향으로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가속을 해요? 그래서 A를 당겨주는 누구가 가하는 힘이 추가로 존재해요? 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존재를 하죠? 우리가 이 실이나 줄같이
팽팽한 물체들이 팽팽한 물체 맞죠? 팽팽한 무언가, 실과 줄 같은 것들이 이 물체를 이렇게 지금 이 상황처럼 당기고 당기는 이런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불러요. 장력. 실이나 줄에 작용하는 힘을 흔히 우리가 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장력의 방향은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실이 팽팽하다고 하잖아요. 팽팽해지려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에 실이 없어서 보여줄 수는 없는데 실이 이렇게 팽팽하다는 소리는 실이 이렇게 텐션을 이게 좀 유지하고 있다는 상태죠. 근데 이 실은 이 팽팽해지려는 것보다 항상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게 편해요. 이게 좀 헝클어져서 이렇게 쭉 늘어지는 게 실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 그래서 팽팽하던 실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실이 이렇게 초록 움츠러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실이 팽팽하다는 소리는 팽팽해지지 않으려고 힘을 주고 있다는 걸로 생각해도 좋아요. 물론 엄밀히 정의하면 좀 더 물리적인 의미를 파고 들어야겠지만 우리가 장력의 방향을 추정할 때 이게 좀 괜찮더라고. 이 방법이 팽팽해지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항상 힘을 작용을 한다. 따라서 A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팽팽한 상태니까 어느 방향으로 당겨야 되냐면 이 방향으로 실이 A를 당기고 있겠고, B 같은 경우는 팽팽해지지 않으려는 방향, 이 방향으로 실이 B를 당기고 있겠죠. 그 다음 얘는 지금 도르래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실에서 작용하는 장력은 항상 똑같습니다. 모든 이 실이 균일하게 같은 물체로 이루어진 실이라고 치면 항상 실은 이렇게 하나의 물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력을 크게 모르잖아. 그래서 대충 이렇게 T라는 텐션이라는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T라는 글자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물론 다른 글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쌤은 이 글자로 써요. 미지수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같은 이 힘들이 작용하고 있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표현을 하면 이제 A와 B에 작용하는 힘들은 전부 다 표시를 한 것 같아요. 됐나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힘을 다 표시했으면 이제는 보기를 살펴봐도 돼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A의 가속도의 크기가, 이것도 보기가 크기라고 해야 맞죠? 가속도의 크기가 5m/s의 제곱이다. 그럼 A의 가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F-MA. 힘을 알아야 된다. F-MA에서 A에 가해지는 힘을 가지고 뭘 나누면 돼요? A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그게 가속도잖아요. 우리는 A 질량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뭘 몰라요? 얘를 몰라요. 그래서 일단 가져다가 써봅시다. 자, A에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 중력이랑 수직항력은 상쇄돼서 지워지는 힘이잖아요. 크기가 각각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무슨 힘만 남게 되냐면 장력만 남게 돼요. F-MA 지우지 말걸. 자, F-MA. 자,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장력 있죠? 그 다음에 A의 질량 얼마냐면 2kg. 단위는 생략할게요. 가속도 모르니까 A.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그럼 우리는 무슨 크기만 알면 되냐면 요 장력의 크기만 알면 되겠네요. 그 장력의 크기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여기 대충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B에 관한 식도 한번 세워봅시다.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무슨 연립방 조직 이런 걸로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미지수라는 것도 알고 있죠? 이 T랑 A, 장력과 가속도라는 물리량을 알려면 얘네가 들어가는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얘네가 들어가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B에 대한 F-MA로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A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없는 게 A는 이 힘이 하나니까 그대로 갖다 써도 되지만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이 서로 두 개예요. 방향이 서로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지. 이럴 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방향을 나타내는 부호라는 걸 이제 도입하면 되죠. 따로 문제에서 부호를 정해주지 않았다면 부호는 내 맘대로 정해주면 된다. 근데 기왕이면 물체가 실제로 가속하는 방향, 물체가 실제로 운동하는 방향 쪽으로 플러스를 잡는 게 조금 더 보기는 괜찮아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잡아도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얘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어요? B. 당연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R을 움직일 것 같죠? 이 방향의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힘, 알자힘 다 갖다 쓸 수 있겠죠?
자, 아랫 방향으로 20N의 힘이 있네요. 플러스 방향으로의 20N. 그 다음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장력이 있네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장력이 있네요. 요게 알짜리죠? 는 B의 질량 2kg. 가속도 봅시다. B의 가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B의 가속도가 주어지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B랑 A가 실로 도르래에 연결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A를 놓으면 어떻게 움직여? A랑 B가 실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움직이겠죠? A가 가속하는 만큼 B도 똑같은 가속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마치 한물체처럼 움직이잖아. 그래서 A가 가지는 가속도나 B가 가지는 가속도나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리고 그 방향은 떨어지는, 낙하하는 방향이랑 똑같겠죠.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이렇게 가지겠죠. B는 당연히 B의 질량이나 가속도 똑같이 A랑 똑같이 써주고 방향은 플러스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나요? 이게 부호를 포함한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라는 건 다 이제 생략하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주기만 하는데 연립하기만 하면 돼요. 자, 이거 두 개 더 해볼까요? T 20 빼기 T 마이너스 T 20 2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 계산할 때는 편의상 단위를 생략을 하지만 답을 쓸 때는 항상 단위를 써줘야 하는 걸 명심합시다. 이거 진짜 명심해야 돼요. 단위 꼭 붙여줘야 돼. 그래서 기억은 아니에요. 띵. 됐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은 이거 안 주고 합시다. 자, 니은이 뭐냐면 니은 B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네. B에 작용하는 알짜리 크기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가속도의 크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장력의 크기도 알 수 있죠. 여기다 5 집어넣으면 10, 이거 넘기면 장력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넘기니까 10N이죠. 자, 요 장력의 크기가 10N이에요. 그럼 B에 작용하는 RGM은 당연히 얼마입니까? RGM의 크기는 RGM 크기는 20에서 10배니까 10N이고 방향은 아랫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20N이 아니라 10N이 크기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디귿 C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장력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그 크기는 10N이다. 그래서 디귿은 맞네요. 기억 디귿이 되겠네. 됐어요?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리학 공부한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한물체 보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우고. 자, 선생님이 요 가속도의 크기가 A랑 B랑 똑같다라고 설명할 때 무슨 말을 했었냐면 A랑 B가 도르래에 실로 연결되어 마치 한물체처럼 움직인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어차피 물리학 1은 크기 생각 안 한다 그랬잖아요. 얘랑 그 A랑 B라는 요 친구들은 그냥 덩어리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차피 한물체처럼 움직인다며. 이 전체가 하나인 거야. 그래서 마치 이 하나의 물체가 요 도르래라는 코너를 타고 이렇게 흐르면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장력이라는 건 A랑 B가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죠. 이 꿈틀대는 이 전체 한물체에서 얘가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니까 얘네 전체를 한물체로 본다면 장력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런 걸 한 물체 내부에서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내력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중력은 누가 얘네들을 당기는 힘이에요? 지구가 요 B라는 물체를 당기는 힘이죠. 근데 어차피 A랑 B 도르래에 연결된 C를 한 물체로 보게 된다면 지구가 요 한 물체를 당기는 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걸 물체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이라고 해서 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연결된 물체를 한 물체로 볼 때는 이 외력만 고려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이런 장력 같은 내력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인지 어렵다고요?
이렇게 보면 되게 쉬울 거예요. 자, 똑같이 씁니다. F는 MA. 일단 힘이 작동하니까 F는 MA를 써놓고 갖다 집어넣는 거야. 우리는 얘네들을 한 물체로 보기로 했어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으니까 중력밖에 없죠. 장력도 있긴 하지만 얘는 어차피 내력이니까 지들끼리 지워져서 상쇄된다. 한 물체로 본다면. 그러니까 힘은 뭐밖에 없냐면 20N밖에 없죠. 질량은 얘는 한 물체로 보기로 했어요. C의 질량은 없고 A는 2kg, B는 2kg이죠. 그럼 총 질량은 4kg.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얼마예요? 빠르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좀 나중에 설명할 이유는 뭐냐면 이 방법이 좋기는 한데 이제 그런 허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풀다 보면 물체가 자기들끼리 작용하는 어떤 장력이나 수직항력 같은 힘들을 하나씩 빼먹는 일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이렇게 하나씩 물체 A랑 B를 따로 놓고 얘네들끼리 작용하는 힘들을 전부 다 표시하는 연습이 충분히 됐다면 이렇게 한 물체로 빨리 풀어버리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항상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이 더 나은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취사 선택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좀 힘에 대한 어떤 개념 형성, 물체를 대충 운동하는 상황만 봐도 이 물체가 이런 힘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게 좀 충분히 연습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고르세요. 여러분들이 뭐 자기마다 공부 스타일이 다 다른 거고 이해하는 어떤 게 이해가 잘 되고 어떤 게 이해가 잘 안 되는지 포인트도 다 다르니까 두 가지 방법을 그래서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편한 거 집어다가 쓰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속도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럼 장력은 어떻게 구할 거냐? 장력은 그건 이제 알짜이라는 걸로 구하면 돼요. 그거 이제 구했으니까 따로 쓸게요. 가속도의 크기가 5m 플러스 강도 제곱이다. 똑같이 F는 MA를 쓰는데 이번에는 이 F가 이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라고 생각하고 F는 MA를 쓰면 돼요. 똑같은 F는 MA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각각의 물체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짜임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B부터 볼게요. 자, B는 질량이 2kg이고 B 여기다 써줘요. 블루. B의 질량은 2kg이고 가속도의 크기 얼마였어요? 5였죠? 그래서 B의 알짜임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10N이 돼요. 근데 B에는 무슨 힘과 무슨 힘이 작용합니까? 중력이 작용하고 장력이 작용하죠. 그걸 더한 게 몇 뉴턴이 나와야 된다? 10뉴턴이 나와야 한다. 근데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아랫방향이잖아요. 그럼 알짜임의 방향도 아랫방향이어야죠. 그럼 아랫방향으로 알짜임이 10뉴턴이라면 1라면 당연히 장력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10뉴턴이 되어야 두 개를 합쳤을 때 아랫방향으로 10뉴턴이라는 알짜임이 생기겠죠. 그래서 장력의 크기 역시 10뉴턴이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앞에서 설명을 너무 많이 해버려서 이게 좀 설명이 되게 간편하게 끝나버렸네. 근데 실제로 또 문제 푸는 속도는 이게 훨씬 빨라요. 간편하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도 괜찮고. 일부러 두 가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어보고 연습을 둘 다 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방법의 공통점은 물체 힘이 가해줬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무조건 F는 MA로 가속도를 통해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라. 힘이 여러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부호라는 기법을 써서 값을 계산하면 된다 라는 거였어요.